네, 다음은 이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활동하던 시절,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재진출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37년 11월에 파리 교향협회 교향악단을 지휘를 하고 런던 브리티시 방송교향악단을 지휘를 했는데 저게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계기로 해서 유럽에 이제 눈을 앉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연주회가 점차 이제 스케줄이 많아지죠. 많아지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저 대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저 대가를 만나게 된 그 과정이 그게 이제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 로리타 안 그 부인의 그런 기록을 보면 비인의 음악학교 연습실에서 강천 선악이 우리나라 곡이죠. 그 연습을 할 때 우연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눈에 띄어가지고 관계를 갖게 됐다. 수요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책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집을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만날 기회를 많이 갖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선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큰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악 기법이라든지 음악 사상, 삶의 방식, 그다음에 음악관 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 지휘의 무대로 진출하는데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향이 뭐 절대적이었죠. 슈트라우스가 다 추천을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저런 분이 추천을 하니까 모든 그 교향악단이 다 받아들인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작곡한 그 한국 환상곡의 세계 무대 진출 기회가 됐고요. 은인이자 스승이자 매니저자 삶의 모델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신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이제 배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슈트라우스는 바하, 베토벤, 브람스 3B라고 그러죠. 그죠? 이 3B, 그 독일의 그 뒤를 잇는 대음악가다. 후기 낭만주의를 완성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죠. 철학이나 문학에도 능통을 했고, 또 실제로 필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오페라의 대사를 직접 쓸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슈트라우스가 부다페스트 교향악 연주회에 추천을 합니다. 자기가 연주하게 돼 있었는데 자기 대타로 아닉테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지휘를 하는데 교향시 자신의 곡이죠. 죽음과 정화라는 자신의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곡에 대한 레슨을 직접 해주는 거죠. 작곡자가 직접 그 곡에 대한 해설, 설명, 어떻게 지휘하면 좋겠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닉테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차이콥스키 비창을 같이 레파토리를 했는데 비창 연주를 하면서 쓰러집니다. 아닉테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그냥 깨져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도 슈트라우스 선생이 또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부다페스트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해라. 재도전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주가 성공을 거두면서 43년까지 매년 레귤러하게 가서 지휘를 하도록 한 초청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큰 환영을 받게 되고 베를린, 파리, 뭐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슈트라우스 선생의 주선으로 계속 지휘를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죠? 정말 연주하다가 쓰러지고 이랬으면 그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운도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러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실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닉테 선생의 그런 지휘력 이런 걸 그 능력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상 준비를 잘해두라. 언제 내가 어디에 출전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잘해두라. 이런 당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독일 제국 음악국의 총재, 그러니까 나치 밑에서 총재를 하고 있었죠. 그죠? 총재를 하고 있었는데 사상적으로는 나치하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나치가 잔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 어떤 오페라를 연주를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나치에서는.
근데 뭐 자기 생각대로 했죠, 그죠? 해가지고 그걸로 충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홈즈잭스 물러나가지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나치에 협조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죄로 판정은 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스트라우스 선생이 안익태 선생의 그런 그 한국 환상곡에 대한 악보를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 지도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감정도 아주 풍부하고 기초도 아주 탄탄하고 민족적인 특성도 잘 표현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바하와 베토벤을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선배 음악가들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보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적인 특성과 서양 음악을 통합하는 시도를 권유해보라, 아주 이런 거 평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한국 환상곡은 한 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그 리비전을 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매주 2회씩 사사를 받고 수제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클레멘스 크라우스, 후르트 뱅글러,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지휘자였거든요. 후르트 뱅글러 그러면 저분도 베토벤의 지휘에 있어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지휘라는 걸 현대적 의미에서의 지휘를 처음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저분하고 같은 레벨이 됩니다. 저분도 스트라우스의 제자였고 안익태도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비엔에서 75회 탄신 기념 음악회를 하는데 그 음악회의 지휘의 태반을 안익태한테 맡깁니다. 스트라우스 선생이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건강이 점점 악화가 되면서 안익태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모든 자기가 의뢰받았던 모든 연주를 전부 안익태에게 다 맡겼으니까요. 루마니아에 가서 부카레스트 오케스트라도 지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진 때문에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대성공을 거두고, 불가리아에 가서도 소피아 국립 심포니 협연을 했는데 그때도 스트라우스가 곡까지 지적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베토벤 5번 교향곡을 한번 추천을 해라. 연주를 해라. 이래가지고 또 5번 연주, 자기 곡도 물론 연주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유럽 연주 유행이 기록이 되죠. 근데 이제 항상 연주를 할 때 자기 곡은 꼭 포함을 시켜요. 코리아 판타지, 한국 환상곡이죠. 이래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각각 그 유명한 그 음악 신문들이 특히 그 합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평을 잘 받았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다페스트 유니버설지에서는 이 곡은 한국 민족의 절규다. 지금 일본 압제에 있는 한국 민족의 절규를 표현한 곡이다. 이런 평가도 하고요. 또 소피아 오테어지라는 데서는 아주 결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독립에 대한 어떤 염원, 이런 게 아마 거기에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지만, 스트라우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스트라우스를 능가한다, 이런 평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헝가리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주도 하면서도 항상 이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데를 알아서 공부를 하는 이런 노력을 평생 지속을 하죠. 특히 이제 헝가리로 간 이유는 헝가리의 그 민속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코다이라는 그 작곡가는 그 코다이하고 바르토크입니다. 다 헝가리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헝가리의 그런 민속 음악을 서양 음악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통합을 한 이런 음악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익태가 기획하고 있던 거하고 같은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안익태는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통합을 하려는 거고, 저분들 코다이 바르토크는 헝가리 음악을 통합하는 거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기본 과정은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분들한테 그런 민속 음악과 서양 음악을 통합하는 이런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환상곡도 영향을 받고, 강천성악, 농계, 흰백화바 이런 곡들이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작곡된 곡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다페스트 거기에 브룬스빅이라는데 베토벤 기념관이 있었는데 자기가 베토벤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념관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938년 2월 20일에 더블린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환상,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한국 환상곡을 초연을 하는 게 더블린에서 초연이 돼요. 더블린에서. 이제 저때, 초연 때 그 국가를 우리나라 말로 부르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향후에 모든 연주가 우리나라 말로 부르는 이제 이런 전통을 갖게 됩니다. 에그몬트, 베토벤곡, 슈베르트곡, 모차르트곡, 자기곡,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공적인 초연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또 로마 방송교향악단도 연주를 하고요. 거기도 자기 곡도 있고 또 우리나라 악을 바탕으로 한 곡을 쓴 게 있었는데 그 곡도 연주를 하고 베토벤의 3번 요금교향곡. 항상 베토벤 아니테 같이 가는 아주 기가 막힌 레퍼토리죠. 그죠? 그래서 이태리에서 나폴리, 피렌체, 밀라노 아주 중요한 도시에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갖게 되고 아주 좋은 평을 받습니다. 1940년에 그 베를린 피를 지휘를 하는데 베토벤 9번 교향곡하고 자신의 한국 환상곡을 연주를 합니다. 대성공리 연주를 하게 되고 42년도에 또 9번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때는 이제 일부가 뉴스로도 나가고 문화 영화로 촬영이 돼가지고 유럽 각 지역에 배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신문평들이 서양 음악을 정복한 동양의 청년 지휘자 아니테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때 그 활약이 이게 이제 나치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한 연주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여러 곡이 연주가 됐는데 요때의 활동 때문에 나치에 협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1년도에 로마 악단에 또 데뷔를 했는데 산타 세실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베토벤 전원교향 6번 교향곡을 연주를 하고 차이콥스키 자기 곡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이때 그 마스카니라고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특히 오페라 카바렐리아 루스티카나라는 오페라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죠. 저분하고 친분을 갖게 됩니다. 아주 친하게 돼요. 뭐 거의 세계적인 작곡가였죠. 그래서 항상 로마로 오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격려도 해주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음악적인 토의도 갖게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각 분야에서 지휘, 작곡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가는 그룹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그런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44년이 선생 스트라우스의 80회 기념 음악 축제를 갔는데 짤스부르크에서 갖게 됩니다. 이때 그 지휘자가 3명이 초청이 되는데 처음 배웠던 바인가르트너, 토스카니니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아닉테. 이 세 분이 저 기념 축제에 지휘자로 초청이 됩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게 아주 공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또 짤스부르크에서도 하고 또 80회 기념 축제를 빈과 드레스덴 다른 도시에서도 기념 축제를 갖게 됩니다. 그때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서 교향곡 연주를 하는데 이때는 8일 동안의 축제를 모두 아니테한테 맡겼어요.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슈트라우스라는 분이 얼마나 아니테의 그 실력을 인정을 하고 아니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사람 지휘자가 초청이 됐는데 그건 짤스부르크에서 끝나고 그 후에 이어진 기념축제에서는 아니테 선생이 전체를 다 맡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파리 교향악단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베토벤의 밤 9일 동안 베토벤 교향곡이 9개죠. 1번부터 9번까지 전곡 연주회를 가졌는데 그것도 아니테 선생이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로서 특히 베토벤이 지휘자로서는 거의 되게 탑 수준에 있었던 그런 분이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유럽의 중요한 나라들 다 이제 다니면서 지휘를 했고 그때 아마 카라얀 아시죠? 아주 유명한 지휘자죠. 근데 저 때는 카라얀이 좀 그 경계 대상으로 있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라얀하고 만나서도 또 교류로 나누고 하는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시가전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파리 주재 스페인 대사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 파리가 위험하니까 스페인으로 같이 피난을 가자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 그 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 스페인 대사하고 같이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거기에 이제 베토벤, 아니테, 모차르트, 슈트라우스 등 연주도 하고 가서 궁정음악 회원으로 추대가 됩니다. 추대가 되면서 스페인 귀족의 딸 로리타 부인이 되죠.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고 이 로리타가 베토벤 베를린 휘일의 9번 교향곡을 듣고 아마 크게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리타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저때 사실 로리타는 다른 사람하고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걸 파혼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가 엄청 많았죠, 그죠? 그때만 해도 그 스페인도 굉장히 보수적이죠. 귀족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파혼을 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딸이 이제 그까지 고집을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 백작의 딸이고 조부 아주 명가였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로리타는 수도원에서 문학 석사도 하고 프랑스어도 아주 잘 구사를 하고 결국 이제 아니테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마요르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마요르카가 지금 지중해 하와이라고 불리는 섬이죠. 유럽의 보물섬. 쇼팽이 그 조르상도 하고 사랑의 도피를 간 데도 마요르카였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팀이잖아요. 거기서 아주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요르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담당자가 와서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이제 아니테가 먼저 의견을 냈다는 말도 있고 저쪽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오케스트라가 창설이 되면서 상임 지휘자 요청을 해서 지휘자를 맡습니다. 맡고 47년도에는 부지휘자 제도를 도입을 하고 49년, 12년 동안 상임 지휘자로 있으면서 활동을 하다가 59년도에 상임 지휘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7년 1월 달에 창단 연주회를 갔습니다. 자신의 한국 환상곡, 비제의 아르르 여인,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그 다음에 바하의 곡을 아니테가 편곡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레퍼토리를 해가지고 창단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런던에서 또 초청장이 왔는데 스승을 모시고 와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슈트라우스 선생하고 같이 가서 같이 이제 연주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후기 낭만파 음악의 대가죠, 그죠? 근데 아니테가 슈트라우스의 뒤를 완벽하게 이어가지고 완성을 시킨 천재 음악가다 이런 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또 다 지휘할 기회를 갖게 되죠. 필하모니, 로얄 필하모니, 런던 심포니, 맨체스터 BBC 방송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 순회를 한 뒤에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니까 미국 진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거부를 당해요. 그 나치에 접촉을 했다. 그리고 슈트라우스하고 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입국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49년 8월에 스승이 위독하다는 그런 소식이 정갈이 와서 부인하고 함께 가서 7일 동안 아주 열심히 병 고안을 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유언 같은 거죠. 평생 조국과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했는데 자네 동포도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와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는 음악가가 되기를 바라네. 민족과 인류를 위한 음악가가 되라는 이런 이제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결국 이제 한 달 후에 스승은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미국 진출을 하게 되죠. 해가지고 그 처음 신청한 지 2년 후에 미국 비자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첫 지휘를 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데죠. 스토콥스키 그 지휘자의 후임으로 유진 올만디가 맡아 있었습니다. 저 두 분이 필라델피아를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운 지휘자라고 할 수가 있죠. 베토벤, 차이콥스키, 아니테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2차 대전에서 유태인들이 그냥 막
그 유럽에서 나치 때문에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뛰어난 음악가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망명하거나 일시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나. 그래가지고는 저런 스트라빈스키, 셴베르그, 미국 음악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유명한 유태인 음악가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49년에서 65년까지 쭉 활동을 하는데, 뭐, 필라델피아, 호리우드 볼, 신시내티, 샌프란시스코, 중요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중요한 오케스트라를 전부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49년 12월에 처음으로 미국 소리방송에서 코리아 판타지, 한국 환상곡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계속 열심히 연주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연주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소리방송, 미국의 소리방송을 통해 가지고 녹음된 게 처음 방송이 됩니다. 그게 1949년 12월이었고 이듬해 50년에 유교가 발발이 됩니다.